안녕하세요, 넷지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스트를 모셨냐면요, 저와 지난 3년 이상 여러 대회에 참가하고 항상 저와 함께 운동을 해주시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스타일이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폼을 지니고 계시지만 막상 임팩트나 스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파라 불리는 그런 분들보다 더 뛰어난 망원동 사파왕 탁구 치는 작가 유병천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병천입니다. 네, 저는 한 2006년부터 탁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즐기고 있는데, 탁구라는 종목이 참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종목 같습니다. 오늘 넷지 마스터님과 제 탁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탁구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 작가님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게임을 많이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있듯이 여러 책들도 쓰시는 작가님이시고요. 경제서적인 프랜차이즈를 알고 싶다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인 동료가 필요해, 그리고 관계의 시점 에세이, 여러 이제 창의적인 책이나 동화를 쓰시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넘치고 창조적인 그런 개성 있는 탁구를 구현하는데 어떠한 큰 도움이 되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글을 쓰는 것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용품을 주제로 한 글쓰기를 했는데 정말 그때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좋은 기억이 커서 작가의 꿈을 갖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탁구 같은 경우도 사실 호기심에 의해서 치게 된 거고요. 다양한 활동보다는 그 공에 대한 회전을 이해하는 데는 호기심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탁구가 가볍고 회전이 엄청 많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왜 이러지? 이 공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 탁구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작가님은 구력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력이 몇 년 되셨죠? 200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올해가 20년 차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 혹독한 탁구판에서 살아남으셨고, 성장 스토리, 그 과정에서 모으신 다양한 용품들, 그리고 지금 오픈 6부라는 실력을 가지게 만든 기술들, 유 작가님의 필살기,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유 작가님의 탁구 성장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2006년도부터 한 8년간은 페놀더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기억이 나요. 일체형 챔피언이었나? 그거 만 얼마짜리? 마트에서 파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동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품을 구매를 해서 본격적으로 했는데, 점심시간에만 조금씩 칠 때까지는 특별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땀 흘리고 그 공놀이 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를 알려주신 분이 대회를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그런 추천을 하는 거예요. 대회를 나갔는데 처참하게 깨졌죠.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이 많이 되고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냥 재미로 점심시간 때 치시다가 그 대회장을 그냥 바로 나가신 거예요? 네. 그 레슨에 다져진 타짜들이 있는 그 현장이요? 네. 어떻게 그 한 명이, 그 세 명이 예선을 하는데 한 명이 출전을 안 해서 본선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본선 1회전에서 중학생을 만났는데 드라이브를 정말 잘 걸고 엄청 잘 치는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삼방으로 치고 돌아선 기억이 있는데, 제가 백핸드 그 쇼트가 약한 거를 알고선 이 친구가 끊임없이 거기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좀 둔해서 이렇게 되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또 회전이 강하다 보니까 퉁퉁 튀어나가고 그 공만 봤다가 하다가 끝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회사에서 탁구 칠 때 뒤에 공간도 좁았다고 들었고,
그런 회전 자체를 받으신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회사의 공간이 아주 여유 있진 않아갖고 제 기억으로 한 1m 남짓 양쪽.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 다쳤어요. 그래서 제 자세가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데 옆으로 나갔다 이렇게 가요. 스윙이. 뒤로 빼질 못하시고. 네, 뒤로 빼면 다쳤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지금까지도 좀 어느 정도 와요. 백핸드를 칠 때도 그냥 가슴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백스윙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사람이 준비 동작이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 대회에서 크게 실망한 다음에 탁구를 접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주변에서 처음 출전한다니까 뭐 희망부? 뭐 그런 걸로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때 당시 마포 5부, 그러니까 지금 7부죠. 첫 출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7부면 굉장히 센데요. 네,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이 세계는 나와 맞지 않다. 그냥 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나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당시는. 근데 탁구를 알려주신 분이 쉐이크 핸드로 바꿔보는 건 어때? 그러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안 되시니까. 네, 이게 안 되니까요. 그거 바꾼다고 제가 그 학생을 이길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여태까지 친 게 아까운데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 타이밍이 구력이 몇 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을 때. 이미 많이 오래 치셨네요. 네. 그 8년 동안 폐관 수련만으로. 네. 폐관 수련만으로 쳤습니다. 백핸드 없이. 그래서 가끔 이제 다른 사람과 탁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상대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저희 거래처에 있던 학생이 대학원생이 한번 회사에 놀러 와서 자기 탁구 동호회다. 한 게임 치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치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쳤을 거예요, 아마. 좁으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쉐이크 핸드를 바꿀 시점쯤 해서 동네 탁구장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우리 넷지 마스터님을 처음 만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곳에서 탁구를 시작하니까 탁구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일단 뒤에 공간이 넓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고 처음 간 날 뒷면이 그 쇼핑풀 러버를 사용하는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이 왜 자꾸 네트에 떨어지지? 그래서 상대 아주머니 분이 엄청 웃으면서 쳤던 기억이 나요. 이거 정말 호기심이 더 자극이 되는 거죠. 탁구를 접게 되는 그 두 번째 관문을 만나신 거예요. 네. 핀프라운 러버. 내가 그 회사에서 치던 탁구는 탁구가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닫고 본격적으로 아마 그때부터 탁구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쳤어요. 그때가 그러면 한 2014년, 15년 정도네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2006년에서 시작했으니까 2012년쯤 됐겠네요. 그리고 탁구를 그 1m 딱 공간에서 치니까 저는 앞에서밖에 칠 줄 몰랐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쇼트라고 하더라고요. 따닥 이렇게만 칠 줄 알았는데 탁구장에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드라이브도 멋있게 하고 스텝을 탁탁탁 옮겨갖고 스매시도 멋있게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였구나. 그렇게 굉장히 놀라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레슨을 받아서 한 단계 하신 분들보다 이미 게임적인 감각을 먼저 익히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공식적인 레슨을 그때 당시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던 분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제가 못 넘기는 공이 있으면 그거를 넘길 때까지 줬어요. 커트다. 그러면 커트를 같이 커트만 되는 거는 넘어가는데 이거를 회전을 걸어서 드라이브처럼 플릭처럼 넘기는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그냥 계속 그 공을 쳐요. 몸으로 익히게. 예. 그래서 계속 그거를 연습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될 때까지. 어느 순간 이게 힘 빼고 툭 쳐도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으니까 방향을 조절해봐라. 그래서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슨 아닌 레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치님들이 하는 레슨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동네 탁구장에서 엄청 깨지고 와요. 그럼 이런 전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건데 한번 해봐.
비슷한 그 전략을 구현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넘길 때까지 계속 비슷한 공을 쳤어요. 그래도 그 사부님이 회사에 계셔서 네네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게 공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그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머리를 안 쓰거나 상대 약점을 안 보고 내 것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유 작가님은 레슨이 아닌 실전으로 상대 약점을 파악해오는 그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밟아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가 내 약점을 공격을 하니까 우리 중학생 학생한테도 3대 0으로 칠 때 제 약점을 공격해갖고 제가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1, 2세트는 상대의 약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이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근데 파악이 안 되면 결국 집니다. 파악이 됐다. 그럼 최대한 잘하는 거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입상도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상장 컬렉터라고 입상 컬렉터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한번 상장 보여주시면서 그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탁구를 한 8년 만에 첫 대회를 출전했다고 했으니까 첫 입상한 게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7부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마포 5부로 등록을 해서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지금의 이제 7부죠. 7부로 처음 등록해서 입상은 쉽지는 않죠. 네. 지금 봐도 엄청 세신 분들이 많은데 부스 대비. 이 상장이 제가 처음으로 대회에서 받은 상장인데요. 2018년 5월 26일이라고 돼 있네요. 네, 단식 3일을 하는 데까지 거의 6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희망부 8부 생략하고 바로 첫 출전 이후 첫. 이날 굉장히 기뻤어요. 이만큼 탁구가 입상하기 진짜 힘듭니다. 8부, 7부에서 입상을 지금까지도 못하신 분들도 수두룩 하거든요. 10년 이상을. 그래도 6년 만에 하신 거면 어쩌면 바로 7부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니신가. 그러니까 희망부로 나갔더라면 하는 후회도 한 적이 있는데 부스에 맞는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더 의미가 있던 시간 같고요. 그 뒤로는 2019년도에 대회를 나가서 상장을 여러 개를 탔어요. 진짜 많으시네요. 여러 개를 탔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대회였어요.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로 일 때문에. 파견을 나갔을 때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서울대에 무슨 수요 탁구라는 그런 리그가 있었고요. 파견직도 출전이 가능하냐, 출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잘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수요 탁구에서 같이 쳤던 경쟁자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도 있었고 대학원생 중에 페널더 치는, 둘 다 페널더인데 엄청 잘 쳐요. 둘 다. 서울대 대학원생이면서 혹시 서울대 동아리 학생인가요? 네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와 교류전도 많이 했지만 서울대 정말 잘 치거든요. 네. 평소에 그 수요일 날 모여서 칠 때는 5번 치면 제가 한 번 이기거나 그런, 아니면 한 명은 10번 치면 제가 한 번 겨우 이기거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대진이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5번 치면 한 번 이기는 친구가 제가 10번 치면 한 번 이기는 친구를 8강에서 잡아준 거예요. 이만큼 대진 운도 진짜 입상하려면 대진 운이 따라야 돼 진짜. 네. 그리고 저는 8강에서 그 당시 서울대에서 제일 잘 치는 대학원생이랑 붙었어요. 2점을 저를 잡아주고 치는 친구였는데 이거 무조건 지겠구나. 너무 잘 치고 실력 차이가 큰 거예요.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세트에 약간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방심을 하는. 그래서 봐주는구나. 봐줄 때 한 세트라도 따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는 저 친구가 대각선 왼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네. 그래서 어차피 내 공격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수비를 하자. 그래서 그때는 쫙 뒤로 빠졌어요. 전략적으로 더. 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수비만 했어요. 제 공이 좀 아시다시피 좀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예. 자꾸 공이 돌아가고 하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겨우 한 세트를 땄어요. 그 4세트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네트랑 엣지가 한 경기에
5번이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5번이면 그럴 만하네요. 제가 4번째 나왔을 때 큰 점수 차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뱉었죠. 아 근데 한 번만 더 나오면 이길 것 같아요. 딱 그랬는데 정말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한 번 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빵 터지고 웃었는데 2대2가 되고 5세트가 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기세 이제 밀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공은 계속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는 거를 제가 또 우연히 갖다 댄 게 모서리 끝에 거의 끝에 쪽에 딱 맞았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승부가 완전히 갈려서 제가 4강에 진출을 했죠. 저희가 서울 시민리그도 올해 같이 나가서 본선을 진출했고요. 예전에 그 디비전 T6에서도 네. 같이 이제 서울시 본선에 진출을 했을 때도 네.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유 작가님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유 작가님이 그때 2대 0으로 지고 있으셨지만 이 게임 분명히 이긴다. 그쪽에서 점점 공을 타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으셨고. 네 그러네요. 딱 이게 지금 이 대회였던 것 같아요. 디비전에 저희가 마포 대회 때 T6 우승을 하고 저희가 본선에 갔었죠. 아쉽게 본선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이때 정말 기억이 납니다. 정파였고 정말 잘 치는 친구였는데 제 4파공에 드라이브에 좀 헤매면서 제가 역전승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서울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4강에 올라갔는데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같이 올라온 친구가 딱 만났는데 역시나 2대 0으로 제가 또 밀리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어차피 평소에도 계속 졌는데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는 데보다 훨씬 넓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래 넓으니까 뒤에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또 전략을 바꿨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또 타는 거예요. 넓은 데서 치니까 이게 좁은 데서 칠 때랑은 다르니까. 그래서 또 비슷한 과정. 물론 엣지나 네트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3대2로 역전을 했고 오히려 결승은 좀 쉬웠어요. 결승은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모여있고 2개의 라인이 있으면 이쪽에 제 경쟁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온 친구는 조금 쉽게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때도 아마 제 첫 우승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드 배정까지도 운이 좋았고 네. 대진 운도 좋았고 네트와 엣지, 넷지 마스터님처럼 네트와 엣지가 저는 넷지 마스터라고 이름을 지은 대로 넷지 엣지가 게임에서 대회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 덕을 본 사례입니다. 참 디비전 리그도 우리 넷지 마스터님과 2차례나 입상을 했고요. 그래갖고 의미 있는 그런 경기로 기억이 남고요. 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원래 치시는 스타일은 앞에서 붙어서 치시는데 어떤 계기나 어떤 때부터 그렇게 뒤에서 받는 게 기술이 좋아지셨나요? 아마 넷지 마스터님과 만난 탁구장에서 또 한 명의 사부를 만나는 거죠. 제가 사파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때 당시 정말 공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어떻게 이분은 내 공을 다 알고 기다리지? 신기할 정도로 운동신경도 엄청 좋고 그분도 그때 당시 무슨 대회 상을 엄청 휩쓸고 다니던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탁구를 이제 2014년부터 안 치기 시작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게임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분 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랑 정말 많은 경기를 했고요. 제가 또 막걸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꼭 져주시다가 마지막 경기에는 이 작가 막걸리 내기 한번 할까? 그럼 제가 당연히 콜을 했죠. 그때마다 꼭 졌어요. 마치 도박판에서 먼저 이렇게 쌓은 막걸리로 이렇게 막걸리 병으로 아마 탑을 쌓으면 다보탑 높이는 되지 않을까. 그분 덕에 그 수비의 기술 어디로 주면 내가 공을 어떻게 주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그분한테 감각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이분도 저한테 레슨을 시켜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공을 풀어주기도 하고 회전을 주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참고로 그분도 드라이브는 없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공이 왜 이거는 드라이브 같은데 되면 박히지? 그런 호기심을 또 자극하게 만들고 될 때까지 쳤어요.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그 농담을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힘을 잔뜩 주고 팡팡 치는 스매시만 치는 날은 오늘 고기 먹고 왔어. 힘이 좋으시다고요? 뭐 이렇게 좀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살살 달래볼까 이거를
살짝 넘겨주면 유 작가 오늘 밥 안 먹고 왔어. 그런 식으로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 덕분에 그런 그 짧게도 주고 길게 오는 공을 받아도 주고 돌려서도 주고 그리고 회전을 상대가 이제 공이 확 살아나오게 그렇게도 주고 하는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쳤습니다. 그분이랑 상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2014년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탁구장에 찾아간 한 그 해부터 그분이 이제 탁구를 좀 멀리 하시기 전까지 거의 한 5, 6년 이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바와는 다르게 뒤에서 받는 거나 이제 구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앞에서 치셨던 게 먼저셨네요. 그렇죠. 근데 8년 동안 이렇게 붙어서 치다 보면 이런 탁구가 재미가 없어요.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냥 앞에서 따닥 이게 하는 게 승률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땀도 덜 나고 다리는 좀 뻐근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 수비를 하면서 많은 운동량 움직이면서 상대의 공을 받아주면서 특히 또 하수분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했듯이. 때릴 기회도 주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그러면서 운동량은 많아지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탁구를 많이 즐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겨야 하는 경기에는 앞에서 붙어서 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스타일이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 되셨어요. 앞에서 공격할 때는 굉장히 공격이 강하고 반면에 또 받을 때는 뒤에서 구질 변화가 굉장히 심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린 도라이브라는 기술이 나오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 기반으로 지금의 유 작가님의 오픈 6부 실력이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마지막에 입상하신 것도 있지 않으세요? 가장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마포 대회에서 지금 성산 탁구장 관장님하고 복식에 나갔어요. 복식 상위 부스, 오픈 부스로 나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김옥평 관장님하고 다른 대회를 몇 번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준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서로 안 좋은 날은 1라운드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관장님, 저랑 우승할 때까지 복식 파트너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지난 대회에서 엄청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치는 선수들을 힘겹게 이겨가면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 스토리도 들었고 뭐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뒤로 간 그 배경, 창의적으로 회전을 이해하는 것과 회전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술들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 작가님의 모든 기술을 낱낱이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럼 한번 탁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선하다. 공이 너무 돌아요. 이상해 불어. 와 미쳐 불어요. 아주 지저분하죠.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이제 유 작가님의 기술을 시연하고 지도를 한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탁구장으로 왔습니다. 유 작가님 그러면 어떤 기술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소개드릴 기술은요 도라이브라고 하는 제 주 무기로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도라이브의 원리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이 공을 오면 당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한 커트가 왔을 때 길게 빠지는 거는 드라이브가 약한 사람들은 이 네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쉽게 넘기는 방법, 그게 바로 도라이브입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커트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커트로 넘기는데 사실 그 유명한 영화 타짜에도 있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네, 이게 사실 커트인지 너클인지 뭐 회전이 얼마나 먹었는지 초보자들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 상대 선수도 이거를 최대한 속이기 위해서 서브를 넣으니까요. 결국에는 공을 보고 넘겨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 아랫부분을 이렇게 탁 돌려서 넘기는 기술, 이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네, 서브를 넣은 다음에 내가 어떤 공략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돼요. 몇 가지 시스템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몇 가지 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푸시 동작에서 저는 좀 팔목이 유연한 편이라서 손목이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 탁구장에 파트너가 없을 때,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을 때는 볼박스에 가서 스매시 연습을 하는데요. 어차피 탁구라는 경기가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겨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내기 스매싱,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트를 넣은 다음에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넣으면 사실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커트와 같아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박히네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동작을 보면 드라이브 같은데 사실은 커트입니다. 커트. 상대가 이걸 적응했다 싶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게 커트인지 전진 회전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면 정말로 유용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네, 이렇게 박힙니다. 네, 이렇게 박힙니다. 네. 방금은 커트. 네, 상대가 이렇게 당황하게끔. 방금은 전진성이었나요? 네, 전진성이었습니다. 아, 자,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네, 이거는 약간 횡회전과 전진성 맞습니다. 아니, 드라이브 커트성입니다. 성이에요. 오. 네, 이번에가 그 횡회전이었는데 횡회전을 횡만 줬을 때는 잘 넘어옵니다. 그래서 강한 커트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퍼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이 올 때 어떤 경우나 어떤 타점에서 이 드라이브란 기술을 쓰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길게 나오는 커트에 가장 유용해요. 길게 나온. 네, 짧은 건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커트를 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길게 나올 때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테이블 아래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상대가 안 보여요. 공에 맞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맞을지 이렇게 맞을지 이렇게 맞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맞으면 공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회전이 더 많이 먹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맞춰갖고 돌아가면 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휩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드라이브 같네, 전진 같네. 그래서 딱 치면 커트인 거죠. 또 보이지가 않아요. 탁구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상대가 안 보이도록 최대한 앉아서 넣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번엔 커트. 커트입니다. 한 80%는 커트로 보내야지 이게 상대가 당황을 합니다. 강한 커트 서브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받는 입장에서 상대하는 입장에서 드라이브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없으면 커트를 보내야 되고요. 내가 좀 드라이브에 자신 있다. 그러면 결을 살려서 이쪽 방향으로 포핸드를 치거나 백핸드로 여기를 공략하면, 왼쪽을 공략하면 넘어옵니다. 드라이브 원리랑 똑같아요. 커트볼 드라이브 원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횡이 먹혀있는 돌아나가는 커트를 같은 방향으로 치다 보니까 박히는 거거든요.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왼쪽을 공략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백핸드가 강한 선수한테는 제가 이걸 많이 안 써요. 결 살려갖고 때리면 들어옵니다. 네, 이쪽 왼쪽을 보고선 때리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쪽을 보고 치면 잘 들어옵니다. 공이 굉장히 바운드 된 다음에 엄청 많이 꺾이네요.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태우기 때문에 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이 커트볼을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커트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높게 뜨거나 그러면 결을 살리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공이 이렇게 낮게 깔려가는 공이죠. 낮게 깔려가는 공들은 미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도라이브도 최대한 낮게 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도라이브에 대한 마무리로 요약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도라이브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션은 전진 회전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커트공이다. 행 커트공이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없을 때는 긴 커트가 온다. 그냥 커트를 내주시면 되고 내가 정말 이거는 드라이브에 자신 있다. 그럼 드라이브 거시면 됩니다. 다만 정점이 지난 다음에 거는 게 좀 좋아요. 도라이브를 드라이브로 걸 때 늦게 걸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공이 바운드 된 다음에 회전 때문에 많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정점을 지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회전이 많이 풀린 상태니까 그때는 결을 살려서 드라이브 걸면 잘 들어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초보자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같은데요. 짧은 커트 서브를 손목만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커트로만 주니까 선제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선제를 잡을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어떨 때는 너클성으로 하고 어떨 때는 전진으로 가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요, 커트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힘없이 손목 힘만 가지고 툭 풀어주는 공이거든요. 풀리기의 일종이겠지만 강한 힘이 있진 않아요. 그냥 공의 아랫부분을 툭 건드려서 넘겨주는 것 때문에 상대가 타이밍을 뺏갖고 당황을 하면 대부분 박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커트를 대면 당연히 뜨겠죠. 이 기술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상대가 치지 못하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풀어주게. 네, 이 손목이 좀 유연한 게 좋겠죠. 이쪽으로 풀어주거나 이쪽으로 풀어줘요. 그 두 가지가 잘 되면 실제 경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에서는 대각선으로 주면 여기서 커트로 주면 시간이 대비할 시간이 많은데 상대 그 서버한테 길게 딱 뿌려만 줘도 동선이 겹쳐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간 플립 기술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오. 이거는 그 상대가 너클공 거의 회전이나 커트가 없을 때 너클공을 상대의 타이밍 뺏으려고 들어올 때 툭 밀어주는 전법인데요. 이건 회전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의 회전만큼 이 면을 열어서 강한 커트에서는 많이 접어요. 이걸 탁 하려고 좀 들어야 돼요. 약간 긁어주는 느낌이 있어야. 근데 너클에서는 그냥 툭 밀기만 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툭 밀기만 해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도와 그 전환의 힘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스윙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와 그 면을 열어서 빡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좀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점은 어느 부분을 잡으면 될까요? 공의 정점입니다. 아, 정점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점에서 약간 그 사파마왕님이 치는 탑밥이랑 굉장히 비슷한 탑법이라고 보시면 약간 구질 특성상 저도 많이 이제 받아봤는데 약간 공이 깔릴 수밖에 없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이거는 쭉 밀려오기 때문에 페놀더 쇼트가 딱 이렇게 밀어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입니다. 상대 포핸드 쪽을 이렇게 빼면 상대가 받아도 약간 떠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결 동작까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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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술은 그 이진권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리시브 방법인데요. 길고 강한 커트를 이렇게 약간 어깨를 이용해서 딱. 사실 선수분들이나 다른 코치님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어요. 혹시 그 예전에 황세준 탑플러 채널에 나왔던 영상 맞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보고 나도 저렇게 넘기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트가 많을수록 더 많이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커트성 볼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목을 이용하는 플립보다 훨씬 적은 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이 맞을 때 면을 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빠져나오는 공을 보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공을, 특히 커트볼은 느리게 오기 때문에 정말 타점만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긁어만 올려주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럼 바로 제가 옆면에서 한번 타점을 한번 봐도 될까요? 오, 약간 라켓 각을 두텁게 해서 가져가시고. 네, 무조건 이렇게 열면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기본적인 정석 백핸드 드라이브와 원리는 차이가 없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도 이게 사실 요즘에는 이 전환으로 이렇게 치는 백핸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커트는 이렇게 넘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두껍게 맞춰갖고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그 생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면서 들어 올리는 이 자세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어깨를 좀 더 쓰신다는 점 빼고는 배우는 게 똑같아요. 그래요? 하체로 낮췄다가 그 일어나는 힘으로 하는 게 이제 커트볼 드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말씀은 사파라고 하시지만 거의 정파와 다름없으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이게 상대방의 서브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주고 싶다 할 때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손목을 조금 더 당기면 되거든요. 방향이 똑같이 올리는 것 같지만 그냥 열 때는 저쪽으로 가고 접었을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고요. 안 접고 그냥 치면 이쪽으로 가고요. 접고 치면 저쪽으로 갑니다. 상대가 제가 사파하고 공이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는 같은 모션 같은데 어쩔 때는 공이 저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비밀은 사실 이 손목 각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쪽, 당겨서 올리면 이쪽입니다. 그게 진짜 받는 입장에서는 코스를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똑같은 동작에서 나오니까. 이게 사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미묘한 차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각이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읽어내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 탁구장 3부 이하, 4, 5, 6, 9분단에는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거의 못 받는 리시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긴 커트볼은 거의 이거 하나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은요. 서브를 놓고 3구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당황하는 기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횡 하회전 서브를 주고 리시브가 길게 나오면 강한 푸시로 하는 동작인데요. 와. 그러면 방금은 어떤 구질의 회전을 넣어서 그 기술로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약한 하횡 서브를 넣으면 대각선을 넣으면 대부분 공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 오는 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떠오르는 공을 강하게 딱 밀어 넣으면 준비 동작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페널더처럼 한쪽으로 빠지신 분들은 이쪽 공격이 굉장히 유효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일단 서브가 한 3가지 정도를 섞어서 넣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3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 약간 하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 회전입니다.
방금 거는 라켓 각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 들어 올려주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회전입니다. 상회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눌러주는 느낌으로 쳤습니다. 저는. 아, 탐구 때는. 네네. 예. 하회전 때는 약간 이렇게 드는 느낌으로 쳤다면 지금은 전진 회전이기 때문에 미는 느낌으로. 네. 그래갖고 전진을 줬기 때문에 미는 느낌으로. 오. 그러니 첫 번째 하회전을 했을 때는 보통 상대도 커트로 맞습니다. 하회전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들어 올리고, 약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진성은 다시 전진으로 오니까 누르면서 네, 맞습니다. 아, 강하게 딱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횡만 넣었을 경우. 사실 횡을 넣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커트인 줄 알고 좀 드라이브 걸다가 미스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민볼로 오기 때문에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횡 서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상회전과 똑같이 그대로 앞으로만 밀어주면 여타의 그 커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약간 전진성과 비슷하지만 옆을 긁어주면서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브가. 이거 그 서브가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 각도는 자유자재지만 횡만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각도를 빼서 좀 횡을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파타법입니다. 이거는 그 선수들한테 보여줬는데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요 타법.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공이 예상하지 않게 였을 때 이렇게 쳐버립니다. 오. 사실 그 횡보다는 그래서 하횡이나 상횡을 두 가지만 섞어 넣어도 됩니다. 성공률을 높이고 싶을 때는 상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회전은 뭐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도 있지만 상회전은 대부분 때리기 좋게 옵니다. 이 기술은 정말 유용한 기술입니다. 네, 시스템이 좋네요. 딱 연결돼서. 그리고 백스윙이 없어서 상대가 예측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나가서 바로 이런 백스윙 동작이 없으니까 서브 넣은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빡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이 체력 소모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돌아서는데 필요한 체력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보여줄 기술은 어떤 걸까요? 후진으로 빠졌을 때 수비하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비는 공을 오래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려드릴 거는 임팩트 순간이에요. 그냥 그 받아서 넘길 때랑 약간 주먹을 주면서 넘길 때가 공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대부분 상대가 미스하는 경우는 똑같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주먹을 딱 주면서 약간의 음악큼 움직이는 건데 임팩트네요. 임팩트가 먹나 봐요. 그래서 상대들이 이 공이 들어오면 뭐야? 공이 왜 튀어올라? 제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공이 이거군요. 그겁니다. 그 임팩트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이 밀려서 밀린 느낌이 났거든요, 방금. 네, 지금 제가 처음에는 쇼트처럼 툭툭 받아줬지만 나중에는 약간의 임팩트를 이렇게 탁탁 실어서 보내줬거든요.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게 점점 이게 회전이 강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약간 툭툭 잡아주듯이 툭툭 여기서도 툭툭 그러니까 그냥 받을 때랑 약간 잡을 때랑 상당히 공이 다르게 네.
네, 이게 볼 스피드도 달라지고 묵직하게 날아갑니다. 돌아오는 공도 상당히 묵직하게 와요. 그 힘을 다시 이용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드는 힘보다 적은 힘으로 탁 튕기는 효과만으로도 정말 강한 볼을 넘길 수가 있어요. 내 힘만이 아니라 상대 힘도 같이 이용하는. 맞습니다. 저를 많이 알려줬던 그분 성함이 임현석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공을 받아줬어요. 예전에. 맞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는데 그게 원리가 이거였습니다. 공을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특히 아래에서 위로 맞을 때가 아, 훨씬 더 회전이 강해지더라고요. 공이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는 공이 바로 멀리서 아래에서 위로 팍 이렇게 맞았을 때 이런 스냅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근데 상대가 드라이브인지 모르는데 달려들었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하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공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저도 이 공에 수없이 당해갖고 막걸리 4보탑을 싼 겁니다. 네. 유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실 만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로에 탁구는 상대의 공이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살기를 스매시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요. 사람이 많을 때는 연습하기가 참 부끄러워서 혼자 있을 때라든가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레슨실로 가서 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습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한 편이고요. 처음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깨를 다치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 빠진 상태에서 정확한 임팩트로 상대가 정말 공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동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 사람이 없는 쓸쓸한 탁구장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좀 워밍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이 팔이나 목 이렇게 운동을 계속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이 스윙 잘못 한 번 하면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힘을 빼고선 세게 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너클볼이고요. 처음에는 이 바운딩한 공을 잘 맞추지도 못했어요. 조금만 해도 이거는 숨이 되게 많이 찹니다. 체력 소모가 되게 크고요. 다시 넘어오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강력한 타격을 합니다. 방금 이거 잠깐 10개 정도 때리신 것 같은데 벌써 땀이 나시려는 게 보이고 숨이 차신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체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순간 강한 임팩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팔이 커지거나 그러면 다쳐요. 아, 딱 내가 할 수 있는 컴팩트한.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치는 거라서 팔로만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쳐야 됩니다.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그 공간의 서혁진 선수도 임팩트 순간 몸이 이렇게 팍 접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바로 그런 느낌의 스매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도 잘 풀릴 것 같은데 최고입니다. 문제는 반장님은 싫어하실 거예요. 거기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몰래.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의 정점을 정확하게 보고 쳐야 됩니다. 공이 떨어질 때 치면 박히고요. 떠오를 땐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정점을 지난 너클볼은 치면 거의 박힙니다. 타이밍 잡는 게 어려웠어요, 저도. 근데 딱 잡는 순간 약간 낮아도 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 제가 이 스매싱을 자주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강력하죠. 네. 받기 진짜 힘들어요. 그게 이 연습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의 커트나 이런 게 있어도요, 이 정도 스피드면 거의 회전 무시하고 다 들어갑니다. 네. 강력한 스매시입니다. 네, 근데 부상 꼭 조심하세요. 그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유 작가님을 오픈 6보까지 올려주는데 기여한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편에 이어 유 작가님이 지난 구력 20년 동안 모았던 용품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유 작가님의 성장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력이 20년인 만큼 이렇게 정말 많은 용품인데 이것도 다 가져오신 게 아니죠. 네, 아직 더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용품 수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의 탁구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 전형에 맞는 용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억할 만한 블레이드도 많고 러버도 있고 정말 희귀한 용품도 있습니다. 유 작가님의 용품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치다 보니까 참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 라켓은 아디다스의 라딕스 익스프레스라는 라켓입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그립감이 가장 좋았던 라켓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 탁구를 알려주신 분한테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한 게 이런 말이었어요. 라켓 딱 하나만 갖고 계속 칠 테니까 안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추천을 받아서 산 건데요. 그 후로 이렇게 많이 사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아디다스 용품이잖아요. 네. 한때 그 한창 우리 동네 예체능 거기에도 이제 후원으로 들어갔던 특히 유니폼들 뽑고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정말 예뻐요. 그립이 아디다스 3선이 딱 들어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라딕스 제품은 쓰지 않았는데 챌린지 포스라고 코르벨 5겹 합판에 이제 경쟁작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요. 저도 참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아했던 라켓이고요. 카본이 들어가 있었고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았는데 갈수록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으로 기억하고요. 이게 첫 쉐이크핸드 라켓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소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쳤던 라켓이 7겹 합판과 우드로 된 5겹 합판 이 두 개를 정말 많이 쳤어요. 챌린지 스피드는 저도 썼었는데 7겹 합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겹 맞습니다. 네. 이 제품도 워낙 좋아해서 새 것도 하나 사놨어요. 안 뜯은 거. 지금 이런 희귀템을 네, 이거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해서 그 단종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못 구하겠구나 해가지고 이 제품은 하나 더 구매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림바 표면에 7겹 합판이고 얘는 저는 써본 적 없지만 코토 재질이네요. 코토 재질의 5겹 합판.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딱 보면 아시나 봐요. 게다가 보통 이제 코토 비스카리아도 코토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비닐 모양, 이게 비닐 모양이 좀 약간 윤곽이 나와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오래된 라켓은 유명 그 선수들의 사인을 받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현정화 감독님 사인 받았고 2022년에 주세혁 감독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라켓은 사실 원래 FL이었어요. ST 같아 보이는데? ST인데 제가 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땀 한 땀 전혀 티가 안 나네. 네, 깎았습니다. 그때 FL이 이거는 좀 뒤에가 두꺼워서 돌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ST로 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되게 잘 깎으셨는데. 네.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거의 ST로만 쳤어요.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모든 기술을 구사할 때 걸리면 불편해서 다 깎아버렸습니다. 스타일이 순간적으로 각도 변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FL이 좀 걸린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많이 쳤던 라켓이 스티가의 클리퍼인데요. 스탠디 셀러죠. 윤한규 감독님이 대회장에서 만나갖고 라바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립에다가 사인을 해주셨고요. 이것도 원래는 이 그립이 상당히 두툼해요. 유럽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립이라서 예. 손에 딱 안 맞더라고요. 이게 스티가가 그립이 레전드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얘는 두꺼운 거였어요. 두꺼운 거였. 이것도 깎은 겁니다. 딱 아디다스의 두께만큼 워낙 이 그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그 좋아하시는 그 두께로 다 네, 피팅을 하신 거네요. 깎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두꺼워서 좀 많이 쳤고 손의 감각이 가장 좋았던 클리퍼는 예. 명불허전이죠. 예, 타격감이나 타구감이 미타쿠의 홀스지벤 그것도 추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은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거는 굳이 안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계속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라켓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감독님, 이제 회장님이죠. 날짜가 그 부산 세계 선수권. 네. 제 기억에는 넷지 마스터님이 가서 받아주셨던 걸로. 이거는 이제 좀 저렴한 라켓인데 알레그로하고 김승실 코치님의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제가 지금 비스카리아만 4자루째 구매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나온 비스카리아는 이런 식으로 마킹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다르네요. 얘도 세대가 좀 달라서 이게 그렇지. 가장 최근. 네, 얘는 짜잔 정말 오래된 흔적이 보이죠. 좀 얇아요, 얘가. 아, 그립이 두께가. 확실히 얇네요. 네. 이제는 진짜 구할 수 없어서 사실 웃돈 주고 구해야 하는 제품인데 구형 비스카리아는 확실히 얇네요. 얇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 많이 갈았습니다. 좀 그 유연한 그 회전 이게 FL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ST가 나온 지 얼마 안 그래서 됐어요. 다시.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청 갈았습니다. 얘는 카본이 있어서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갈았어요. 그렇게 쳤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소중한 라켓이라서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무조건 소장해야죠. 네. 얘는 이제 ST가 나와서 사놓기는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라바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새 제품이고요. 얘는 사실 아디다스보다 살짝 두껍긴 해요. 그러네요.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얘도 한번 요즘 유행하는 그 점착 러버를 한번 붙여볼 생각이에요. 얘는 왜냐면 조금 더 이 FL보다는 손목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걸 때 손목을 이용해서 걸 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쓰는 거는 비스카리아 FL입니다. 앞에 테너지 05를 붙여놓고 뒤에는 MXK를 붙이고 쓰는데요. 저는 사실 이 라바는 가리지는 않고 경도 47.5도 기준으로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50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45도 이런 것들은 쳐보니까 제 플레이랑은 안 맞아서 경도를 보고 라바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비스카리아는 정말 좋은 그렇죠.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퍼런스 블레이드라고 생각해서 네.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탐카라는 모델인데 장지커 T5000이네요. T5000 그렇죠. 사실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이 라켓도 아마 사인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장지커 라켓 같은 경우에도 단종된다고 해서 사둔 거예요. 예, 그 소문을 듣고 뭐 단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ALC 라켓이랑 이 라켓을 하나씩은 구매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생각날까봐. 또 값이 나중에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얘기인데 제가 그 미즈타니 준 스페셜 한정판을 제 군 생활할 때 산 적이 있습니다. 20만 원인가 30만 원 줘서 알루미늄 케이스에 있는 한정판을 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 방송을 보니까 그게 200만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제대하고 몇 번 쓰고 팔았거든요. 아이고 이런. 그게 미즈타니 준 전일본 선수권 우승 기념 라켓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탁구 라켓도 수집해두면 그러게요. 저 라딕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까 아디다스는 ITC 모델로 나오는데 저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이때 운동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디다스가 블레이드도 디자인이 좋았고 러버도 이 3선에 맞춰서 러버가 나왔어요. 맞출 수 있게. 네. 유니폼도 진짜 예뻤거든요. 맞아요. 신발도 탁구화도 진짜 예뻤고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쳤던 판젠동이라는 라켓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가 조금 아디다스보다는 그립이 얇은데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요. 보시다시피 역으로 이렇게까지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브 넣을 때도 되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무게중심이 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느껴지고 강력한 스매싱을 구사할 때 유용한 라켓. 근데 이게 한번 떨어뜨렸더니 지금 약간 카본치기나 통통통통 거리는 소리가 나서 얘도 조만간 사인용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줄라라바 라켓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영식 감독님 사인을 받았고요. 이 라켓도 속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인용으로 됐고요.
저렴한 라켓 중에서 제가 최애하는 라켓입니다. 알타입. 할인가가 라켓 하나에 뭐 4만 원도 안 해요. 처음에는 알타입 그냥 일반 모델을 쓰다가 이 보시면 얘가 지금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이너. 그래서 한 면은 ZLC고요, 한 면은 ALC예요. 이거 참 재미있는 라켓이다. 오래 치면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됩니다. 이게 새 거이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더 살 계획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알타입 그 보라색 그립으로 된 네네. ALC 인원은 한번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장우준 선수 사인이고 이거는 박광현 선수 사인을 받았는데 이 라켓은 그립이 일단 아디다스 그립과 가장 유사해요. 아 그래요? 제가 딱 잡았을 때 딱 잡자마자 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정말 두께나 이게 감각이 이렇게 저렴한 라켓에 이런 좋은 감각이 있다니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내구성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자주 좀 깨지는 것 같은데 또 뽑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가격이 다 용서를 해주니까. 네. 뽑기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얼마 못 가서 텅텅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켓은 비교적 좀 오래 사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새 거도 부담이 크게 안 되는 가격이라서 얼마든지 다시 살 의향이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초보자들이나 뭐 수비 선수들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라켓이에요. 그 ZLC 부분을 공격 로버를 하고 이 ALC 부분을 수비로 롱핀풀을 달아서 한다던가 되게 괜찮은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유 작가님은 대회나 물론 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우터를 쓰실 때도 있고 이너를 쓰실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용품을 선택해서 경기에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기 중에 라켓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참 들 때가 있는데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유심히 봐요. 그 다른 사람의 경기를. 다음에 붙을 분이 좀 공격 위주다. 그러면 저는 좀 이너를 선택을 합니다. 좀 더 덜 튀어나가게 네. 감각적으로. 네. 그리고 왜 공이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반발력이 좋은 라켓보다는 좀 반발력이 없고 라바도 그 텐션 라바 중에서 회전이 많이 걸리는 예. 그런 쪽에 라바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강도가 스피드가 강한 것보다 회전력이 강한 라바. 네, 이 이너에다가는. 예. 그래야지 더 변화를 많이 줘서 상대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약간 수비 위주거나 좀 연결 위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롱핀풀 러버를 대는 사람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우터 러버를 씁니다. 그때는 스피드 위주로. 이걸 아우터를 쓰실 때는 좀 더 전진해서 네, 위주로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맞습니다. 코스 가르고.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물론 둘 다 그거를 다 할 줄은 알아야 되고 미세한 차이가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감각이 정말 좋으신 게 이게 라켓 특성도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좀 더 반발력을 죽이고 컨트롤 위주로 가고 공격력을 좀 더 얘보다는 높고 그런 용도로 딱 맞겠네요. 네, 넷지 마스터님은 저랑 하도 많이 쳐봐서 알겠지만 이너로 칠 때는 확실히 공이 안 나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공이 튀어나올 거라 생각하고 뒤에 떨어져 네. 있다가 이제 미스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네, 그런 걸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 가져온 라켓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이 김택수 라켓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하고 뭐 한 2달간은 정말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그립이 두껍긴 하네요. 네, 너무 두꺼워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게 2개째 산 거거든요. 이것도. 판도 좀 두꺼워서 네, 이건 리뉴얼 된 거예요. 이 리뉴얼 되기 전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김택수 감독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여기 그 박스, 이게 김택수 라켓의 박스인데요. 이 박스에도 김택수 라켓이 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해주신 사인이 똑같죠? 예, 그러네요. 라켓에도 받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김택수 선수는 정말 뭐 화려한 플레이와 뭐 수비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라켓은 김택수 감독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남겨둔 라켓입니다. 그리고 용품에서는 아마 마지막 소개가 될 텐데요. 아디다스의 텐존 러버입니다. 이 러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서 비싸서 전 못 샀습니다. 테너지 공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텐존 러버 그때 당시 뭐 P3, P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저도 뒷면에 P3 부드러운 45도에 앞에는 좀 단단한 P7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P7 그렇죠. 예. 저도 그 라바를 가장 많이 사용했죠 그때 당시 라딕스에다가. 근데 텐존이 나오자마자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샀죠. 예. 양면에 다 붙이고 라딕스와 무조건 이거다. 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러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얘도 단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디다스 철수 때문에 네. 예. 너무 서운해서 얘는 뜯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는 사실 뭐 지금 다 경화가 됐겠죠. 그래서 그 요즘 러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렇게 가치는 없을 겁니다. 러버로서의. 근데 추억용으로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딕스 익스프레스와 함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소리가 났어요. 예, 뿅 소리가 그거 아시는구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런 소리가 나냐고. 아이 라바 좀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추억이 엄청 나네요. 10년 전 이상인데 이렇게 보니까 소장할 맛이 날 것 같은 게요. 이게 포장도 그렇고 종이 질감 변한 것도 약간 LP판 모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와 진짜 예전에 엄청 추억의 러버네요. 네, 추억의 러버입니다. P3나 P7도 사놓을 걸 그랬어요. 추억의 러버를.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당시에 포장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 검은색에 삼선호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 용품은 뭐 더 있고 티모볼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라켓도 있는데 제가 좀 추억할 만한 거 위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라켓을 이렇게 좀 망가졌다고 버리시는 것보다 저처럼 선수들의 사인을 받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극강의 효율만 따지는 스타일이라 딱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고 사실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그래도 모으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모아두니까 이 나름대로도 내 탁구를 추억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그 싸게 넘겼다는 것처럼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을지. 그러게요. 유명 선수 거들은 장지커처럼 이렇게 남겨둘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탁구공이 예전에는 이렇게 작았어요. 38mm, 지금은 40mm죠. 공이 아 38mm 네. 셀룰로이드. 정말 작은 이렇게 쳤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수비하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탁구공에 왜 이걸 적어놨냐면 저를 탁구 처음에 입문시켜준 분을 맞잡고 처음 이긴 날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성장기에서 네. 말씀해주신 네, 제 첫 번째 사부님한테 첫 승을 한 게 그러니까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8년 걸린 거죠. 펜홀더로 아마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좋네요. 이런 기념으로 그날의 기억을 탁구공에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용품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유 작가님의 탁구에 관한 철학과 이제 매너 등에 대해서 탁구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같아요. 탁구장 문화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무실에서만 칠 때는 몰랐는데 탁구장에 가보고 나니까 좀 색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뭐 렛지 마스터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본가에 갔을 때 근처 탁구장에 갔는데 라켓이랑 신발을 들고 갔죠.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나가래요. 우리는 외부인들 안 받는다. 자기네들끼리만 친다. 그런 구장도 있고. 네, 그런 구성도 있고요. 정말 놀랐죠. 그리고 레슨을 좀 받는다고 해서 바로 경기를 할 수 없는 스포츠잖아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미없어서 탁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그 두 번째 사부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탁구장에 가면 같이 이렇게 치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고 그 자세도 이상하고 그 실력도 출중하지 않으니까 앉아 있다가 멀뚱멀뚱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그룹에서는 무슨 탁구 잘 치는 게 좀 벼슬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행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탁구를 좀 먼저 시작하고 잘 치는 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거나 칠 때 뭐 서브부터 못 받는 서브를 넣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할 때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랑은 같이 운동하기가 싫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탁구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제 두 번째 사부님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못 치는 사람이라도 공을 계속 받아 넘겨주고 탁구장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걸리를 한잔 하자 이렇게 권유도 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 좀 알아가고, 탁구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술자리에서 계속 했었어요. 탁구를 그렇게 오래 치고 주말에 뭐 한두 시쯤에 가서 6시까지 탁구를 하고 12시까지 탁구 얘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죠. 집에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낮에 간 사람이 왜 이제 들어오냐, 그러면 예전에 넷지 마스터님이 고양이 그 짤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내가 탁구를 져서 오늘 내가 탁구 이겨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납득을 못 하죠. 그 안 해본 사람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탁구장에 초보자가 왔을 때 좀 함께 이렇게 해주는 문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탁구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저도 그 오픈 6부가 목표였고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일로서 뭐 글로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되겠다, 더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넷지 마스터님처럼 파워풀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저는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10살, 20살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서 깜짝깜짝 네, 놀라죠. 요새 워낙 잘 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못 친다라고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즐겁게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탁구장뿐만 아니라 어떤 동호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판단이 되어 있고 이게 소문이 나 있고, 근데 말은 굉장히 쉬운데 그걸 증명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도 않는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의도가 전혀 없는 이야기였는데도 마치 다른 의도를 담아서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저는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특히 탁구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반갑게 대해주고 그런 분들이 고맙기도 한데, 그런 분들을 피하는 것도 탁구장 문화에 적응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철학을 믿고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에서 좋고 여기에서 좋고 다른 데서 좋은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고, 여기서만 좋고 여기서만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커먼센스라고 한 상식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간혹 탁구장에서 그렇게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때요? 근데 저는 어떤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오래 보시죠 이런. 네. 오래 보시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거 판단하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 탁구도 훨씬 즐겁게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탁구는 정말 잘 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감각이 좋고 젊은 친구들, 레슨 열심히 받고 이런 친구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나이 먹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실력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하다 보면 공을 하나하나씩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생기고, 그리고 생각했던 공을 구사했을 때, 들어갔을 때 지더라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 만족감 때문에 탁구를 하지 않는가. 그 시합에 나왔을 때는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는 승패보다는 정말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도전해보고 구사해보고 들어갔을 때 기뻐하고, 그런 탁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탁구가 1대1 경쟁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패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증진시키고 싶고, 뭐 멘탈적이든 기술적이든
거기에 대한 자기 만족을 찾아가는 게 어쩌면 생활체육인으로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대부분 탁구장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초보자들끼리 이렇게 잘 뭉치는 탁구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다니는 성산 탁구장도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탁구장이 많지는 않죠. 많진 않죠. 왜냐면 자기도 운동을 하러 왔는데 초보자들하고 랠리를 해주거나 재미없는 경기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계속 체력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많은 게임을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2경기 정도 하고 3경기 정도 하고 조금 힘들다 했을 때 초보분들이랑 같이 복식을 친다거나 같이 랠리를 한다거나 이런 문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는 탁구장에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탁구인의 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금 유 작가님이 탁구장 문화나 철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상 저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게임하다 보면 이제 경쟁 스포츠다 보니까 그 상대편 분께서 과도하게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 물론 화난 거겠지만 공을 뭐 발로 찬다던가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좀 험한 말을 담으시던가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 표현이 다 느껴지잖아요.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럴 경우에 탁구 구력도 오래되셨고 많은 경험을 쌓으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은 좀 더 분위기를 좋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합장에서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엣지가 아닌데 엣지라고 우긴다거나 뭐 서브 폴트 갖고 시비를 건다거나. 근데 우리가 규정을 다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거를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폴트가 맞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경고를 먼저 주잖아요. 대부분은 바로 폴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미안합니다. 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은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봐도 엣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비껴났는데 그 상대편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엣지다 엣지다 막 우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죠. 한 점 가져가세요. 욕심을 버리니까 제가 아마 8강 경기인가 그랬을 텐데 대회에 나가서도 욕심을 버리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하물며 탁구장 경기에는 대부분 친선 경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잠깐 욕심을 버리고 한 점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승부욕을 부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탁구만 하고 잘 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승부욕 강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쾌한 행동을 하는 분한테는 저도 비슷하게 해줍니다. 비슷하게 딱 쳐다보고 비슷한 언어로. 그럼 상대도 그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해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제가 하는 건 기분이 나쁘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네. 하시는 분이 계시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탁구도 우리 세상 어디에나 세계 70억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 하나하나가 다 우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어도 탁구를 기술만 이렇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내 심신 수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비워내는 것도 한 방법이네요. 네. 그 질탁 모드로 넘어가고 나서는요, 그게 좀 잘 돼요. 그냥 저도 오픈 육부가 돼지 하고 욕심을 부릴 때는 민감하게 엣지 아닙니다, 엣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한 점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뭐 오히려 그 상대가 엣지가 아닌데 우긴 거를 본인이 안다면 플레이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좀 찔린 감이 있는 거겠죠. 사람의 저는 양심을 좀 믿는 편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한 점 주고 하길 잘했다, 이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구력이 꽤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반성해야 할 순간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물론 제가 네트나 엣지가 안 났는데 났다고 한 적은 없지만 조금 너무 대회장에서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엣지입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적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부끄러워지네요. 오히려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행동했지 항상 반성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어쩌면 탁구를 통해서 인생을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좋은 팁을 드리자면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엣지가 아닌가요? 라든가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엣지였나요? 라고 상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형으로 이렇게. 네, 엣지야! 라고 하면 또 우기는 것으로 되는데 질문을 하면 좀 기분이 덜 나쁜 것 같아요. 뭐 선생님 혹시 엣지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들었어. 그러면 아주 땡큐고 아니면 그냥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 그냥 다음 플레이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게 탁구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내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3년 이상 전우로서 활동해주신 망원동 사파왕 유 작가님의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용품 스토리 그리고 기술, 시험까지 유 작가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유 작가님 이렇게 길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촬영한 소감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좀 어색하고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뭐를 해야 될지 좀 막연했는데 넷지 마스터님이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서 뭐 부족한 탁구 스토리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일이 즐기다가 일이 되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은 말로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